상가중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상가중개는 안 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여러분이 개업공인중개사가 된다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상가중개입니다. 주택을 하든 아니면 공장을 하든 우리가 공인중개사라면 꼭 알아야 되는 것이 상가중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오일기 김의섭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상가중개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할 건데 상가중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상가중개는 안 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여러분이 개업공인중개사가 된다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상가중개입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인수하는 양수도 권리금 계약서를 맺을 거고요. 그리고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겁니다. 그때 가장 먼저 하는 게 결국 상가중개죠. 그러면 상가중개의 기본적인 거는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돈 벌면 뭐 하실 겁니까? 은행에 그냥 쌓아두기만 할 겁니까? 투자를 해야죠. 물론 아파트 투자도 하고 뭐 다른 것도 하겠지만 상가중개도 여러분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상가 투자를 알려면 또 상가 중개에 대해서 상가에 대해서 잘 알아야겠죠. 그래서 상가중개는 여러분이 주택을 하든 아니면 공장을 하든 우리가 공인중개사라면은 꼭 알아야 되는 것이 상가중개입니다. 그 상가중개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모든 중개가 마찬가지지만 매물입니다. 여러분이 매물을 확보하셔야 되는데요. 그 매물 확보를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이 관건이고요. 그리고 고객입니다. 우리 중개는 매물과 고객만 있으면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매물 고객이 다른 중개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여러분 주택 중개하고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부동산을 처음 오픈을 했습니다. 그러면 고객이 찾아와요. 고객이 와서 어떤 물건을 달라고 합니다. 뭐 주택 같은 경우는 아파트 지역이라면은 땡땡 아파트 몇 평형 매매를 찾습니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새로 오픈을 해서 물건을 인수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물건 중에서 가격대가 적당하지 않다, 더 좋은 가격이 있다, 더 저렴하고 좋은 비슷한 컨디션에서 더 좋은 가격이 있다면 여러분은 공동중개를 하시면 됩니다. 거래정보망이라고 여러분이 이제 공인중개사끼리 공유하는 인터넷망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전화를 해서 손님이 계신데 물건 있습니까? 그러면 가능하다라고 그쪽에서 반응이 오면 공동중개 하자고 이제 얘기를 해서 물건 보여달라고 하고 거래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상가는 이게 안 됩니다. 여러분이 손님이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저는 프랜차이즈 뭐 어떤 음식점을 창업하려고 합니다라고 찾아왔는데 그러면 거래정보망이 있기는 한데 거래정보망을 보고서 여러분이 이게 맞는 건지 그거를 찾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평수가 일단 있어요. 그러면 고객한테 물어보죠. 몇 평 정도 필요하세요? 몇 평 필요하다고 얘기하겠죠. 뭐 20평이다. 그러면 20평 정도 필요합니다. 그럼 20평짜리를 다 보여주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고객이 프랜차이즈가 지향하는 바가 있습니다. 물론 유동인구가 많고 한 곳이 가장 좋겠지만 유동인구가 많다면 그만큼 권리금도 비싸고 월세도 비싸겠죠. 그러면 그 비싼 권리금 월세를 감당할 수 있는 업종인지 그런 것도 파악을 해야 되죠. 그러면 거래 정보망만 보고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가중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서 내가 그 물건을 어디에 있는지 알잖아요. 그러면 그 물건이 과연 저 고객한테 맞을지 안 맞을지를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물건 확보가 우리 상가중개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상가중개는 공동중개가 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택중개를 한다면 공동중개를 많이 하겠지만 상가에서는 공동중개가 흔하지 않습니다. 공동중개가 흔하지 않으니까 처음 접근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상가중개는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상가중개를 못한다면 여러분은 중개사로서 반쪽짜리 중개사밖에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뭐 시간은 많지 않지만 간략하게나마 상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상가중개를 잘 하려면 뭘 해야 되냐? 우선은 여러분은 마케팅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어떤 중개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셨죠.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막 의과대학 졸업하고 지금 의사 면허시험에 합격한 그 신빙 의사랑 똑같습니다. 그 의사한테 여러분 뭘 맡길 수 있겠어요? 그 의사한테 가서 진료받고 싶으세요? 전혀 아니죠. 그 의사는 인턴이라는 과정을 겪어야 되고 그리고 전문의 과정을 겪어서 그 다음에 개업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시험에 떨어뜨리기 위한 공부를 하신 거지 공인중개사로서 여러분이 성공하기 위한 공부를 하신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공인중개사로서 성공하기 위한 공부, 바로 이 마케팅 공부 별도로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상가가 됐든 뭐 주택이 됐든 아니면 뭐 공장, 토지 어떤 것이 되더라도 여러분은 마케팅 공부를 꼭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상가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 물론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다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 시험 본 지 한 달, 한 3주 정도 지났나요? 아마 기억이 가물가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확실하게 확 꿰고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상가에서 좀 어려워하시는 게 인허가사항입니다. 우리 공인중개사가 여러분이 이제 개업을 하신다고 하면 구청에서 등록을 하죠. 이제 그 구청 등록은 여러분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고 그리고 뭐 근생이다, 그 사무실이 근생이다 하면 아무 문제는 없죠. 하지만 음식점을 창업하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러면 음식점을 창업을 하려면 구청 가서 이걸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구청에서 필요한 뭐 소방법이라든가 뭐 관련 법들을 규정에 맞는지 이걸 봐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인허가에 관련된 법들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하지만 인허가에 대한 것들은 계속 바뀝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도 1년에 몇 번씩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익숙하게 적용하지 못하다 보면은 여러분이 과태료를 내야 될 일이 많이 생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인허가 관련된 그런 법들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죠. 하지만 기본적인 사항들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상가 중개로 성공하려면 마케팅 공부를 꼭 하셔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상가 임대차 보호법 잘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인허가 관련 법들 잘 알고 계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다음 이제 그러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 범위는 뭐죠? 여러분 공부를 하셨을 텐데 사업자 등록증의 대상이 돼야 됩니다. 만약에 사업자 등록증의 대상이 아니라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대항력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요. 대항력은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바로 그 다음 날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상가를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이라는 건 뭐죠? 바로 그 세무서 가서 등록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대항력을 갖습니다. 대항력이란 건 뭔가요? 내가 임대차 계약을 맺었는데 소유주가 바뀝니다. 소유주가 바뀌더라도 내 임대차 기간을 보장받는 것, 바로 그것이 대항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항력을 갖기 위해서는 내가 인도는 당연한 거지만 사업자 등록을 꼭 하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우선 변제권이 보장돼야 됩니다. 우선 변제권은 아까 얘기한 그 대항력을 갖추는 것 외에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우리 주택의 확정일자는 어디 가서 받죠? 동주민센터에서 받습니다. 또 어디에서 받을까요? 동주민센터가 아닌 곳, 법원에 가서 받습니다. 법원 등기소 가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상가는 주택이 아니죠. 상가는 바로 세무서에서 받습니다.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할 때 확정일자를 같이 받아둡니다. 상가는 우선 변제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묵시적 갱신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주택은 묵시적 갱신은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그 다음 계약에 대한 재계약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넘어가는 이런 묵시적 갱신이 되는데 상가는 6개월에서 1개월입니다. 주택하고 상가는 다르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상가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2년 계약을 했어요. 2년 계약을 해서 묵시적 갱신이 됐다. 그러면 그 다음에 동일한 조건이니까 2년이 또 연장이 될까요? 아니죠. 상가는 1년씩입니다. 묵시적 갱신에서는 1년씩이니까 그걸 명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계약 갱신 요구권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요. 계약 갱신 요구권이 뭐냐면 10년 동안 내가 보장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2년 계약을 했던 5년 계약을 했던 그 2년 뒤에 내가 다시 계약 갱신을 할 때 내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10년 안에 보장을 받는 거죠. 2018년 이전에는 5년 동안 보장을 받았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임차인들이 너무 짧은 기간에 내가 힘들게 영업을 일궈놨는데 쫓겨난다, 뭐 이런 불만들이 많아서 1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은 내가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계약 갱신 요구권인데요. 이제 첫 번째 문제가 10년이 넘었어요. 10년이 넘었으면 이 사람도 계약 갱신 요구권이 있냐 하는 겁니다. 10년이 넘었을 때 있을까요? 네, 이 사람도 계약 갱신 요구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인 명의 계약으로 바꿨어요. 내가 남편이 7년 정도 영업을 하고
그 다음에 부인 명의로 계약을 바꿨습니다. 그러면 이 부인 명의 계약으로 바꾼 뒤로부터 10년일까요? 아니면 나머지 3년, 최초 남편 명의로 계약한 것부터 포함해서 3년 뒤에 계약갱신 요구권이 종료되는 걸까요? 요거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과 부인이 같이 식당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남편 명의로 하다가 부인 명의로 바꿨다면 이것은 동일하게 봅니다. 그래서 두 계약을 합쳐서 10년입니다. 그래서 부인 명의 계약으로 3년이 됐으면 남편 명의 7년 하고 합쳐서 10년. 그래서 계약갱신 요구권이 종료가 된 거죠. 그런데 부인이 전혀 다른 일을 했어요. 뭐 공직생활을 했다든가 전혀 다른 일을 하다가 부인이 3년 동안 또 운영을 한 거예요. 그러면 동일성이 없잖아요. 뭐 근데 부부간의 경우는 뭐 흔치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뭐 처남이 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뭐 좀 애매한 사항들인데 같이 하지 않다가 했다. 그러면은 그것은 별개의 계약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3년 해서 끝난 게 아니라 또 거기서부터 해서 나머지 기간, 그러니까 보장을 받는 거죠. 7년 더 보장을 받는다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환산보증금이 초과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환산보증금이 9억 원인데요. 9억 원이 초과하는 거에 대해서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네, 행사할 수 있습니다. 행사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단점이 뭐냐면 우리가 계약을 갱신할 때 5%의 그 임차료, 보증금과 차임에 대해서 각각 5%씩 제한을 받고 있는데 그 제한이 없습니다. 물론 무한정 올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주변 시세에 맞춰서 뭐 해야 된다고 상임법에는 되어 있지만 여러분이 현실적으로는 뭐 쫓겨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서울이 9억이라면은 아마 1억에 800만 원 이 정도까지가 가능하고요. 그 이상의 그 금액이 크다 그러면 보호를 못 받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위법에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업자 등록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경우가 다 해당이 되지 않고 사업자 등록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린이집, 유치원, 교회 같은 경우는 고유번호증이 발급됩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이 없기 때문에 상인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상인법에서 보호받는 이런 것들을 적용받을 수 없고 민법의 보호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시사용 임대차. 아까 그 묵시적 갱신됐을 때 1년으로 본다고 했죠. 그래서 바로 1년이 기준입니다. 1년이 안 되는 단기 계약은 상인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3기 이상 차임을 연체할 경우에는 상인법 보호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인법에서 보호받는 이런 것들을 다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상가 임차인들은 3개월은 밀리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2개월이 밀리면 그 다음에 또 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3기 이상 밀리지 않게 3기 이상 밀리면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환산보증금을 그러면 초과하는 경우 아까 서울이 9억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환산보증금을 초과해도 상인법 적용을 받을 수 있냐 하는 거죠. 환산보증금을 초과해도 상인법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대항력이 있고요. 아까 얘기한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데 소유주가 바뀌었어요. 그랬을 때 내 임대차 기간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권리금 회수 기회 보고, 권리금 회수를 기회를 보호받는 상인법의 규정이 있는데 그것도 적용을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계약갱신 청구권 아까 설명드렸죠. 10년 안에서 내가 계약갱신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면 받을 수 없는 게 있어요.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우선 변제는 채권의 물권하죠. 물권과 동일한 그 효력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앞에 근저당이 있을 때 우선 변제권이 있다면 근저당과 동일한 순위이기 때문에 근저당보다 빠르다면 내가 먼저 경매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지만 이거는 해당이 안 됩니다.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면. 그 다음에 차임 증액 제한 5% 이것도 계약 갱신할 때 5% 이상 받아도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그 두 가지 점이 적용받을 수 없고요. 환산보증금은 뭐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서울 9억 원이고 그다음에 과밀 억제권역 부산 6억 9천, 뭐 광역시 5억 4천, 기타 3억 7천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권리금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하고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하신다고 그랬죠.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여러분 인수할 때 그 권리금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5천만 원을 주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 5천만 원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거냐 이거죠. 내가 나중에 빼고 나갈 때 받을 수 있는 거냐 이거죠. 내가 낸 보증금, 내가 3천만 원에 뭐 300만 원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이 3천만 원은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이 낸 권리금 5천만 원은 꼭 돌려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운영하셔야 되고 그 상권이 죽지 않아야지만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권리금에 대해서는 이제 뭐 네 가지로 구분해서 얘기를 해요. 뭐 바닥 권리금, 그다음에 시설 권리금, 영업 권리금, 그다음에 뭐 어떤 그 허가에 대한 뭐 권리금 이렇게 있는데 사실 바닥 권리금은 얼마나 좋은 위치에 있냐에 따라서 권리금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바닥 권리금은 그 상권이 죽지 않는다면 그냥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시설 권리금이라고 하는데 이 시설 권리금은 동종 업종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영업에 하기 위한 그 시설, 뭐 기본적인 시설 물론 뭐 냉난방 시설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그 금액은 그렇게 크진 않겠죠. 그거보다는 이제 동일한 업종일 때 인정해주는 뭐 그런 경우고요. 만약에 동일한 업종이 아니다 그러면 이 시설 권리금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업 권리금은 무형자산에 대한 결국은 이 영업에 대한 권리인데요. 그냥 알기 쉽게 얘기하면 1년간의 순이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1년간 순이익이 뭐 영업 권리금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허가 권리금은 인허가에 대한 건데요. 뭐 전에는 뭐 담배 영업에 대한 것도 좀 있었는데 지금은 담배권이 누구나 선착순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간 기간을 두고 그래서 추첨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권리라고 좀 보기는 어렵고요. 뭐 대리점 영업지의 양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 해당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복잡한 권리금들을 이렇게 여러분이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일반적으로는 동일한 업종으로 넘어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든가 뭐 이런 경우는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중개하는 대상들을 보면은 음식점을 인수했어도 똑같은 음식점이 아닌 다른 뭐 프랜차이즈로 바뀐다든가 이런 식으로 바뀌지 그걸 똑같이 운영하는 경우가 그렇게 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권리금 하면은 이런 모든 것들을 합친 네 가지를 합친 것들을 얘기하는데요. 이 권리금들이 그런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1년간의 순이익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정도를 우리가 권리금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수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권리금이 1억 원이다. 그러면 1년 동안의 순이익이 1억 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운영을 잘 하셔야지 잘 못한다면 또 받을 수가 없겠죠. 권리금이 너무 많다 하면 초보자들이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내가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 다음에 권리금 계약과 이제 임대차 계약이 있는데요. 여러분 권리금 계약과 임대차 계약은 순서가 있습니다. 보통은 권리금 계약을 먼저 하고요. 임대차 계약을 나중에 합니다. 동시에 할 수 있냐고요? 동시에 할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권리금이 1억 원이에요. 그러면 임대인 입장에서 내가 월세를 너무 싸게 받았나? 권리금이 이렇게 많아? 라고 임대인이 놀라게 됩니다. 물론 임대차 계약에는 그런 조항을 넣습니다. 임대인은 권리금과 무관하다. 그러니까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특약을 넣지만 임대인은 찜찜한 거예요. 내가 권리금을 너무 월세를 조금 불러서 권리금이 비싼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보통은 임대인이 모르게 권리금 계약을 따로 맺습니다. 그리고 임대인도 굳이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그게 또 예의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같은 자리에서 권리금 계약하고 바로 임대차 계약을 한다면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날짜를 다르게 권리금 계약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권리금 계약은 진행할 때 또 주의사항이 있는데 뭐냐면 임대차 내용을 거기다 적어 넣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중개사무소를 인수했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권리금을 5천만 원을 줬어요. 그러면 3천에 300에 보증금 3천에 월세 300에 임대차를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계약 기간은 2년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권리금 계약에 그 내용을 집어 넣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권리금 계약을 먼저 하고 이제 권리금 계약에 대한 계약금을 넣겠죠. 5천만 원에 10%면 뭐 500만 원 넣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그 다음 날 임대차 계약을 하려고 임대인을 만났는데 임대인이 3천에 300은 요 시세에 비해 너무 싸니까
내가 350을 받을래요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5천만 원을 순수히 줄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내가 50만 원을 더 부담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내 부담이 커지니까 난 권리금을 깎겠다 내지는 아니면 나는 이거는 권리금을 계약을 무효로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양도인은 임대인한테 물어보죠. 제가 지금 어려워서 이걸 넘기려고 합니다. 사정이 있어서 넘기려고 합니다. 그러면 임대차 조건을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보통의 임대인들은 똑같이 하세요라고 하는 경우들이 좀 많긴 한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꼭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권리금 계약에 임대차 조건이 들어갑니다. 임대차 기간, 그다음에 보증금, 월세 이게 들어가고 이 임대차 조건이 다를 경우에는 이 권리금 계약은 무효로 한다. 이 조항이 꼭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권리금 계약에서 이 임대차 조건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인수해야 될 물건도 꼭 적어야 됩니다. 물품 리스트를 적지 않으면요, 이제 여러분이 접하게 되는 이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인수한다고 했을 때 그런 사태들이 벌어지더라고요. 이거는 제 개인 거예요.라고 양도인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 양수하는 입장에서는 저거는 여기 있는 사무실에 있는 물건 다 내 거라고 생각했는데 개인 거라고 하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물건을 전부 리스트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소한 물건 물컵을 가져간다든가 이런 거는 문제가 아니겠죠. 그런데 노트북을 가져간대요. 노트북이 개인 거다라고 가져가면 이거는 작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잘 챙기지 못한 여러분이 잘못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수할 리스트 전부 다 적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가져가야 될 거 적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렌탈에 대한 것도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아직 렌탈 기간이 남아서 이거 위약했을 때 위약금을 물어야 된다든가 이런 사항들을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인허가 책임입니다. 인허가 책임은 누가 질까요? 중개사가 지는 건가요? 인허가가 나올 수 있게 음식점이 인허가가 나올 수 있게 중개사가 그 책임을 져야 될까요? 아니면 양도인이 책임져야 될까요? 이거는 양수인 책임입니다. 양수인이 인허가에 대한 책임을 다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허가에 대한 책임은 양수인이 진다라고 권리금 계약에 분명히 명시가 되고요. 그건 임대차 계약에도 명시가 되고 중개사 입장에서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인허가를 도와주기는 해야 됩니다. 만약에 안 나올 것 같은 데를 계약을 했다. 이것도 중개 사고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허가에 대한 책임 당연히 이제 중개사가 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경업 금지에 대한 것도 꼭 적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중개사무소 인수하고 나서 반경 몇 킬로 이내 몇 년간 중개사무소 개업 내지는 취업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이걸 넣지 않으면 바로 가까운데 오픈을 했을 경우에 여러분이 그 손님 명단을 이미 양도자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업금지 조항도 넣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권리금 보호에 대한 것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이 대상이 되는 상가 건물의 임대차에 한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대상이 되지 않는 것들 있잖아요. 고유번호증이 나오는 것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교회 이런 것들은 권리금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물론 교회는 권리금이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절 다 권리금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암묵적으로 있는 거고 상가 임대차 보호법으로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권리금 회수 보호는 환산보증금을 초과했다. 아까 말씀드렸죠? 환산보증금 초과해도 여러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년을 초과해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밀린 월세가 3개월치가 있었는데 상환했습니다. 이거는 보호받나요? 못 받나요? 이미 상환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주홍글자입니다. 이거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절대 3개월은 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2개월 밀리고 갚고 해야지 3개월이 밀린 경험이 단 한 번이라도 있다면 이 사람은 아까 상가 임대차 보호법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이 주홍글자가 찍힌 겁니다. 그래서 절대 밀리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경매를 했는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수령을 했어요. 그러면 권리금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낙찰자예요. 경매 낙찰자예요. 이 상가를 인수를 해서 뭔가 장사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 사람의 권리금을 보호를 해줘야 되냐 이거죠. 인수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임차권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권리금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심하고 내가 거기 들어가서 장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그 사람이 많이 저항을 하겠죠. 그래서 조금 뭐 다툼이 있겠지만 뭐 법적으로는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권리금 수수료에 대한 거. 권리금 수수료는 얼마를 받는 건가요? 여러분 상가 수수료는 얼마죠? 상가 임대차에 대해서 상가 매매 임대차는 0.9%입니다. 0.9%인데 권리금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이거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 대상이 아니고요. 공인중개사법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권리금은 받을 수 있는 대로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보통 통상적으로 10%를 받거나 10% 예를 들어서 1억 원이다. 그러면 권리금이 얼마죠? 10%면 1,000만 원이 되죠. 그러면 이제 임대차에 대해서는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요. 뭐 권리금이 한 3천만 원 정도 된다. 그러면 좀 금액이 좀 작은 편이죠. 권리금이 3천만 원인데 3천에 300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아까 3천에 300 임대차면은 보증금 더하기 그러니까 월세 곱하기 100. 이 환산 보증금 금액이잖아요. 그러면 3억 3천이죠. 3천에 300이면 3억 3천에 대해서 0.9%를 계산해요. 그런데 이 권리금 3천을 거기다 더합니다. 그럼 3억 6천에 대해서 0.9%이 정도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권리금이 작다 그러면은 그렇게 합산해서 줘버리고요. 그리고 권리금이 좀 크다 하면은 권리금의 10% 이렇게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인데요. 상가 임대차 계약할 때는 행정처분에 대한 사항이 있어요. 행정처분은 여러분이 대물처분과 대인처분이 있는데요. 대물처분은 임대차 대상, 물건, 소재지에 따라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영업정지나 명업장 폐쇄를 했어요. 제가 뭐 상가를 하다 보면 이제 소문을 들어요. 어느 집에서 미성년자 술 팔다가 걸렸대. 그래서 뭐 보름 먹었대, 뭐 한 달 먹었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인수를 했어요, 누가. 그러면 근데 이 영업 정지 먹는 기간은 그 사람이 자기가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때 내가 그러면 차라리 휴가를 갈래요라고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시기에 쉽니다. 문 닫고 이제 영업을 못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냥 넘겨버렸어요. 그러면 양수자가 그 영업 정지 기간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한 달 영업 정지다 그러면 한 달 영업 정지를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미리 체크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업무정지라고 하잖아요. 뭐 3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 업무정지를 먹는데 이거는 개인에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대물처분이 아니고 대인처분이에요. 그래서 대인처분은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이 공인중개사가 자기 업무정지 먹지 않고 그냥 폐업을 했어요. 넘겨버렸어요. 그러면 다른 곳에 가서 자기가 개업을 했을 때 그때 영업정지를 먹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물처분이든 대인처분인지 이걸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구청에 확인하면 됩니다. 영업정지 있나요? 뭐 확인하거나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에서 영업정지 먹은 그 사항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 그 해당 지자체별로 나오기 때문에 그걸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일단 본인한테 물어봐야 되죠. 양도인한테 물어보고 진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인수를 했는데 그 영업정지를 먹었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그 양도인이 그러니까 업무정지 뭐 3개월인가를 먹었어요. 그게 어떤 걸로 했냐면은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소속 공인중개사가 그 중개에 개입을 했어요. 개입을 했는데 지금 이제 이 영업 양수도 말고 다른 중개 건을 했는데 이 소속 공인중개사가 나중에 이제 완결을 한 게 아니라 대표가 도장을 찍었죠. 사인하고. 근데 소속 공인중개사 인장이 빠진 거예요. 소속 공인중개사 인장이 빠진 거에 대해서 업무정지를 먹은 거예요. 3개월. 그래서 소속 공인중개사나 대표 다 업무정지 3개월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례적으로는 뭐 일을 하는 사람 따로 있고 그다음에 대표는 계약서 작성만 하고 넘어갔는데 이것도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중개사무소를 중개를 했는데요. 이거 컴플레인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큼 잘 영업이 안 되고 본인의 실력 없는 걸 생각 안 하고
잘 영업이 안 되고 하니까 이제 이걸로 컴플레인 하는 거예요. 아, 여기 업무정지 먹었는데 대표님 속이고 했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이건 대물 처분이 아니고 대인 처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영업하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렌트프리에 대한 게 있는데요. 인수를 새로 하게 되면은 렌트프리라는 걸 줍니다. 그러니까 임대료를 유예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보통 한 뭐 보름이나 뭐 한 달, 그러니까 새로 인테리어 하는 기간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기간 동안에는 관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하고 그리고 월세는 안 받는 뭐 이런 형태로 진행하는데 굉장히 그 권리금이 센 중심 상권이다. 그럼 현재 이 공실이 아니고 넘어갔잖아요. 권리금 받고 넘어간 상황에서는 잘 안 해주는 임대인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뭐 법에서 해주라 마라 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부터 나서서 아 이거는 렌트 프리 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고요. 우리는 예상할 수 있는 거고 아까 말했듯이 여러분이 만약에 새로 중개사무소를 인수받는다면 아, 렌트 프리 주세요라고 되든 안 되든 일단 얘기해 보라는 거죠. 그러면 뭐 보름이든 뭐 한 달이든 여러분이 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상가 관리 계획에서요. 동종업종 배제 특약이 있는데요. 보통은 이제 집합상 건물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독 건물에서도 동종업종을 넣지는 않죠. 단독 건물이면 소유주가 한 사람이잖아요. 소유주가 한 사람인데 똑같은 여기 김밥집인데 그 옆에 또 김밥집을 또 같은 건물에서 해줄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당연히 컴플레인을 할 거고 먼저 들어온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는데 소유주가 다른 이 분양상가 집합 건물에서는 어차피 주인이 다른데 여기 김밥집 저기 김밥집 무슨 상관이야? 이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상가 관리 규약으로 동종업종 금지라는 그 규약이 딱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이 동종업종 금지가 있는지.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은 아파트 단지 상가를 분양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본인이 공인중개사예요. 여기에다가 동종업종 금지 특약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거기에 부동산 사무실을 오픈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에 부동산 사무실 들어올 수 있나요?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상가 관리 규약으로 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셔야 되고요. 그런데 상가 관리 규약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소유주들이 만든 관리 규약이 있고요. 임차인들이 만든 임차인들의 모임이 번영회라고 합니다. 소유주가 물론 일부 포함될 수도 있겠지만 현재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 이 번영회 관리 규약으로 되어 있는 거는 소유력이 없습니다. 효력이 없으니까 저거 임차인들이 만든 건지 아니면 소유주들이 만든 건지 그 관리 규약이 어떤 성격인지 그것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분양을 받으면 분양상가에서 여기는 뭐 앞으로 5년간 약국이다. 뭐 부동산 사무실만 운영한다. 이 호수는 어떤 거 그래서 호수를 지정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건 관리 규약도 아닌데요. 이것도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여러분이 꼭 지키셔야 되는데요. 그런데 뭐 5년이라고 돼 있는 것들을 제가 봤는데 중개사무소 하기 좋은 위치는 아닌 것 같은데 거기에 10개를 딱 지정을 했더라고요. 더 좋은 위치에 5년 뒤에는 더 좋은 위치에 중개사무소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하셔서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비용 부담 문제가 있는데요. 뭐 도로 점용료나 유흥주점의 재산세 중과 임차인에게 전가가 가능한지 이런 것들은 다 전가가 가능합니다. 상가 매매 계약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상가와 이제 일반 주택하고는 좀 다른데요. 세금 문제들이 있습니다. 일반 주택에서는 비과세라는 게 있죠. 12억 이하는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상가 양도세 주택 양도세에 대해서는 그렇게 고민하는 분들이 없는데요. 상가는 그냥 생각 없이 오셔가지고 우리 집 상가 팔아주세요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듣다 보면은 이 양도세에 대해서 생각 안 해보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양도세, 자기가 집 팔 때 항상 비과세 받았으니까 비과세 받는 거 아니야라고. 그러니까 상가 경험이 없는 분들이 그렇겠죠. 그래서 그때 저는 꼭 말씀드리죠. 혹시 양도세는 계산해 보셨어요?라고 여쭤보죠. 그러면 아니요, 안 해봤는데요. 그러면 한번 세무사한테 알아보세요. 그래서 양도세가 얼마인지 계산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특히 이제 오래된 상가, 우리가 실거래 신고가 2006년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그 이전에
분양받은 아니고 매수한 그 이 상가들의 경우에는 공시 가격으로 매수 가격을 적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실제 가격보다는 더 낮게 써 있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다운 계약이 돼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양도세가 엄청나게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하면 나중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잔금하고 나서 양도세가 왕창 나오는 것을 알았다. 이러면 중개사가 굉장히 곤혹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아예 물건 접수할 때 물어봅니다. 양도세 얼마 나오는지 한번 알아보시고 말씀해 주세요라고 하면 나중에 이제 취소하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나중에 이 중개사고가 나오는 경우보다는 낫겠죠. 그래서 꼭 알아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부가가치세입니다. 보통의 경우는 뭐 포괄양수도로 넘기면 됩니다. 그러니까 포괄양수도는 뭐냐면 상가 투자자들은 본인이 직접 운영하려고 투자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임차인을 두고서 자기가 투자 수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데요. 상가 투자자의 제가 보기에는 한 80% 이상이 그냥 본인이 운영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본인이 운영하지 않고 세입자 끼고 넘기고 한다. 이 경우에는 포괄양수도로 해서 부가가치세에는 신경 쓸 일이 없습니다. 단지 매매 특약에다가 본 계약은 포괄양수도 하기로 한다. 이렇게만 조항을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부가가치세 문제는 신경 쓸 게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먼저 그 장사하시던 분이 소유주이거나 새로 인수하시는 분이 소유를 본인이 소유하면서 장사를 하려고 하는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이때는 반드시 그 세무사를 통해서 상담을 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계약을 작성하려고 하는데 세무사 바로 불러서 뭐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해서 그 경우에는 이제 뭐 그 세무사 평가 금액으로 부가세는 처리하기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특약을 넣어서 진행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취득세 문제도 있는데요. 취득세, 재산세가 중과되는 경우가 있어요. 유흥주점 같은 경우는 취득세가 중과되기 때문에 보통 상가 취득세 얼마죠? 부가세까지 해서 4.6%입니다. 그런데 유흥주점 같은 경우는 13.4%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잘못 적어서 업무정지를 먹는 경우를 제가 봤어요. 그래서 그것도 업무정지 3개월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4.6%를 적은 거죠. 생각 없이. 그래서 이 확인설명서 적는 거 이것도 여러분이 잘 꼭 알아셔야 되는 문제 사항입니다. 그리고 재산세 같은 경우도 유흥주점이다 그러면 10배 이상 중과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매매할 때 충분히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상가 매매 시 체크 사항은 뭐 여러분 이제 뭐 다른 매매랑 비슷합니다. 소유자 확인하고 뭐 소유권 제한 사항, 그다음에 매수자 잔금 대출은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이제 임대차 현황, 임대차 말만 듣는 게 아니라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가져오라고 해서 그 사본을 드려야 되죠. 매수자한테.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월 차임 정산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월세는 당연히 이제 날짜를 끊어서 만약에 10일 날 월세를 냈다 그러면 10일 날로 잔금을 뭐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한데 또 뭐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날짜가 안 맞으면 일할 계산을 해서 정산해 주면 되고요. 또 이제 밀린 게 있을 경우에 이제 이 문제 이거는 이제 좀 고급 기술에 속하는데 나중에 뭐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허가 관련해서는요. 여기 보시면은 1군부터 9군까지 있죠. 그러면은 딱 보시기에도 자동차나 뭐 산업 이 관련된 것들은 굉장히 좀 난이도가 있어 보이고 규제를 할 것 같죠.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우리가 이제 친근한 것들이 밑으로 내려가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근린생활시설군 요거는 이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뭐 판매점이라든가 뭐 우리 공인중개사무소 이게 다 병의원 다 이게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위로 올라가는 거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를 받아야 되고 아래로 내려가는 거는 이제 신고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요 근린생활시설군은 7군에서는 표시 변경. 그래서 표시 변경만 하면 같은 근린생활시설군 안에서 표시 변경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 허가받고 신고하는 사항들을 우리가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사를 끼고서 이거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문제가 없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근린생활시설군에서 이렇게 운동시설로 올라가거나 뭐 유락시설로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거면 면적이 일정 면적 이상이 되면 이 근린생활시설군이 아니고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뭐 책에도 보통은 잘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들 참고하시면 되고, 그리고 사실은 임차인들이 잘 알아요. 본인들이 장사하러 오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은 본인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 업무 시설 같은 경우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우리 공인중개사 사무소도 사무소잖아요. 그럼 여러 가지 사무실이 있을 때 500제곱미터 이상이 되면은 업무 시설로 가야 돼요. 그럼 내려가는 거니까 이건 쉽네. 뭐 신고만 해도 되네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주차가 더 강화됩니다. 근린생활시설보다 주차가 강화되기 때문에 보통 도시에서 지하 주차장 있는 상태에서 더 지하를 팔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주차 문제 때문에 결국 업무 시설로 이 신고가 안 됩니다. 변경을 할 수가 없어요. 용도 변경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모든 것에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통건물인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분양 상가들은 해당이 없고요. 그래서 우리 상가 중개할 때는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특수한 것들은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흔하지는 않고 일반적으로 이 임차인들이 본인들이 잘 알고 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상가 중개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